시간이 좀 늦더라도 진실은 규명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의 진실도 역시나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뜻을 제가 이렇게 품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에 있어서는 국통을 찾아야 된다, 또는 국맥을 찾아야 된다. 특히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삭제되고 잃어버리고 분실되고 또 분서되었을 때, 그때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만주가 조선의 뿌리가 되는 땅임을 밝혔고 고구려와 발해를 정통으로 삼았는데 이는 모두 국통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국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한 가닥 아직도 남아있는 국맥이라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역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국통과 국맥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이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부는 대한사랑과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국통맥과 함께 아까 이렇게 같이 함께 읽으셨던 천부경과 삼위신고, 그리고 이 천부경의 우주 수학, 우주 철학과 그것이 이어서 하도와 낙서로 이어지는 이런 철학과 정신세계, 이런 원형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최근에 이제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드라마 많이 보시죠? 이제 고래가 나오면 큰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데 저는 몰라서 지도를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옆에는 김해가 있고 또 왼쪽에는 함안이 있습니다. 또 부산이 있고요. 그래서 창원에는 제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부 지역을 와 보니까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1억 년도 더 된 그런 어떤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 호계리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어요. 공룡 발자국이 166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더 발견이 될 수 있겠죠. 또 옆에 진주를 가면 또 백악기 공룡, 익룡 발자국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 가면 공룡 발자국 공원이 있습니다. 육식 공룡이 초식 공룡을 공격하는 발자국이다, 이런 걸 또 어떻게 다 알아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남부 쪽을 보면 이렇게 공룡의 발자국이나 공룡의 흔적들이 익룡부터 해서 여러 종류들의 어떤 그런 공룡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빅히스토리라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 탄생을 할 때 우주 탄생, 그리고 지구 탄생, 그리고 인류의 탄생,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던가를 전부 다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빅히스토리인데요.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중생대 퇴적 분지가 널리 분포하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억 5천 년에서 1억 년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룡들이 살았고요. 이 지역에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공룡이 이제 6,500만 년 전에 멸망을 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등장을 하는데 60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다. 그리고 20만 년 전에 인간과 아주 유사한 인간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어떤 최근에 수십만 년 동안의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라든지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저 남극에 가면, 이게 남극이에요. 남극에 보면 보스토크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호수 위에는 얼음 기둥입니다. 그래서 얼음 기둥을 3,600m를 뚫으니까 보스토크 호수가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얼음 아래 보스토크 호수까지 3,600m를 뚫었더니 그 얼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얼음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 이 물질을 분석해서 수십만 년 동안의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나왔냐면 42만 년의 주기가 나왔어요. 밑에는 호수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측정값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42만 년인데요. 이 42만 년 동안에 아래쪽 기운이 내려간 곳은 빙하기가 되겠고요. 오른쪽 올라간 것은 간빙기가 됩니다. 간빙기는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누르면 되나요? 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간빙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간빙기가, 지금의 간빙기는 약 5만 년 정도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BS에서 나온, 정확하게 보면 뭔가 빙하기와 간빙기는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생 인류는 언제 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빙하기를 거쳐서 빙하기의 소산으로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데 5만 년 전에 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 인류는 기원전 4만 년, 또 대략 5만 년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에서 이루어졌다. 또는 지난 4만 년 동안에, 또는 5만 년 동안에 인류는 생물학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금의 인류가 출현한 것을 5만 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제목이 다시 보는 5만 년의 어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동학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있잖아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수훈체제후, 전봉준 장군, 이 동학의 새시대 선언, 우리가 동학하면 인내천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5만 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개벽 후 5만 년에 수훈체제후, 네가 또한 첨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구도 있는데요. 개벽 후 5만 년에, 그러니까 5만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국대도가 출현했는데 이것을 닦아내니 5만 년의 운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 5만 년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의, 동학의 시간관과 동학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벽 후 인류가 출현해서 5만 년이 지났고 다시 개벽이 있고 그리고 5만 년의 운수가 펼쳐진다라고 해서 이 선천 5만 년과 후천 5만 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가 있어요. 이 다큐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 세이건 박사를 추모하기 위해 34년 만에 리메이크한 다큐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간빙기처럼 멋진 것은 없습니다. 빙하 시대의 포근한 휴직이죠. 좋은 소식은 이번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지속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났는데 동학이 개벽 후 앞으로 5만 년지 운수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근거 없이도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이렇게 코스모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 5만 년, 이 선천 5만 년과 후천 5만 년의 역사에 그 주변의 그 교차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진짜 동학의 이야기도 근현대에 있어서의 많이 왜곡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모르거든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만 년 동안에 창원시에는 도계동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가보니까 창원에는 구석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1년에 발굴이 됐잖아요. 그래서 창원에도 구석기 시대가 당연히 있겠죠. 발굴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번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도계동에서 구석기 유물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석기와 신석기를 지나가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한반도가 있고요. 지금은 뭐냐면 연륙되어 있어가지고 중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2만 년 전에 붙어 있죠. 그리고 14,000년 전에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12,000년 되면서 이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대륙붕이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만이 생기고 여기 황해가 생기고요. 동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보시면 발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를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하고 요 위에가 이제 요하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라고 해서 요하 문명의 출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따뜻한 기후에서 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닷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류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서해안에 너른 갯벌이 형성되었다. 서해안뿐만 아니라 남해안도 갯벌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갯벌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거가 있는 거잖아요.
먹을 거가 이게 채집해서 할 수 있는 그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게 되는 거죠. 이 창원에도 여러 폐총들이 있습니다. 폐총은 조개 무덤이죠. 그래 조개를 먹었던 그런 어떤 그 껍데기의 어떤 무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쌓인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산 폐총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성산 폐총을 모아놨죠. 그래서 합선 뭐 여러 가지 이제 폐총이 8개의 폐총이 발견됐다. 현재 눈으로 확인 가능한 곳은 이 성산 폐총과 남산 폐총이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한민족은 요게 보시면 이게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민족이 환웅천왕 때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태백산 아래에서 내려와가지고 단군조선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대륙과 이런 어떤 거꾸로 보는 거죠. 이제 뭐 이쪽을 이제 유화 문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왔었는데 거꾸로 보면 완전히 해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양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울산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잖아요. 이 반구대 암각화를 보시면 고래가 굉장히 많아요. 60여 마리의 고래가 있고 또 고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이제 내륙에 동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배가 있죠. 이걸 확대를 해봤습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뭐 10여 명 됩니다. 한 15명까지도 되고요. 여기도 보면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배가 있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7,000년 전입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7,000년 전인데요. 최근에 교과서에서 청동기에 맞추려고 3,000년, 4,000년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실제로 7,000년입니다. 그래서 7,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우리 창녕군에 있죠. 창녕군 부곡면에 비봉리가 있습니다. 이 비봉리에도 폐총이 있고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배가 8,000년 전에 목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이렇게 8,000년 전 배라고 이렇게 딱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형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8,000년 전에 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제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최초의 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00년 전은 세계 공동일입니다. 공동일이. 뭐 중국에도 하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동일이로서 8,000년 전에 우리도 배를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자랑스럽게 World's First Boat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8,000년 전에 배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8,000년 전에 배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를 보면 7,000년 전에 이미 10여 명을 태운 그런 고래잡이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일로 나오고 일로 나와서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일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미 항해술이 언제 있었습니까? 7,000년, 8,00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8,000년 전에 목선이 있었고 7,000년 전에 고래잡이 배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000년에서 6,000년이나 지난 가야의 배는 어떨까요? 가야의 배는 분명히 멀리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현동 고분에 보면 배 모양 토기가 나왔죠. 2018년에 이제 배 모양 토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 모양 토기를 보면 이게 가야의 배입니다. 가야의 배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의 배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배가 이렇게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를 모형으로 한 토기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기들이 여러 곳에서 뭐 달성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가야의 배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창원 박물관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가야인들이 먼 바다를 향해서 교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먼 바다를 향해서 교육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가야인들이? 그렇죠. 예. 뭐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따라서 바로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대마도죠. 이끼섬이고요. 넘어가서 큐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마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한 번씩 정박을 했었고 또는 나누어서 분할해서 통치했었던 그런 대마도가 있고요. 거길 넘어가 가지고 가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서 외교를 하고 뭐 물자 교류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도 가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왕가의 뿌리 가야 왕족이라는 책을 보면 20년간의 필자가 연구 끝에 고대 큐슈는 분명히 가야의 분국이었음을 확증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가야는 그냥 낙동강의 그 쪽에 있는 요 부분을, 그리고 영역은 좀 틀릴 수 있지만은 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가야라고 하면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가야 사람들이 살고 뭐 가야산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가락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서기나 이런 데 보면 뭐 가라쿠니라고 해서 가라쿠니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한국악이에요. 한국악이라는 산이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가라쿠니가 보이니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분국이잖아요. 그래서 가야는 이렇게 있었다라고 의식을 좀 확장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에 보면 창원에서 아라가야 무덤이 수백 기가 발굴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배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라가야 무덤에 대해서 아라가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창원은 여기잖아요. 창원인데 이렇게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면은 이 안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같은 생활 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창원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 아라가야라고 하면은 하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가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가야의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가야사가 너무나 이제 왜곡이 되어 있고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사이에 가야사가 임나사가 되고 임나 일본부론을 추종하는 그런 이론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먼저 아라가야의 논쟁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가야는 알라가 아니다. 하만 박물관에 가보시면 옛날에는요 이게 그 뭐라고 썼냐면 알라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아라가야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리모델링 하면서 알라를 다 없앴습니다. 그동안에 가야사 왜곡 연대라든지 거기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알라가 지금은 빠진 상태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요. 이름만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라가야는 왜 알라가 아니냐? 이 아라가야가 일본 서기에 알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561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라가야는 53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금관가야가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532년에 신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라가야는 6년 뒤에 538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누구냐면 버풍왕 때예요. 신라 버풍왕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아니고 아라가야가 561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몇 년이 더 생존을 합니까? 그러면은 네, 23년 정도 생존하죠. 이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알라에 일본부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일본 서기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라가 아라가야다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일본 학계에서는. 근데 우리 학계도 포기를 그걸 안 하고 있죠. 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아라가야가 561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가야가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연대표도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561년에 아라가야가 멸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561년의 근거는 뭐냐면 일본서기입니다. 일본서기 561년조의 기록을 보면 아라가야가 561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뭐냐 이 문구예요. 신라는 아라의 파사산에 성을 쌓고 일본에 대비하였다. 네. 여기에 뭐 멸망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추를 하는 겁니다. 아, 신라가 아라의 파사산에 들어갔으니까 아, 아라는 멸망했구나. 그러면은 이게 561년에 적었으니까 561년일 수도 있고 560년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561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적은 게 아라가야가 멸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출처는 일본서기라고 밝혀야 되는데 이거를 숨겨놨죠. 그래서 출처를 안 밝혔어요.
근데 가야 건국은 뭐라고 했냐면 삼국유사라고 써놨습니다. 가야 건국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써 있는데 이걸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그 문헌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우린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승옥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국의 파사산 지역에서 일본에 대비하는 성을 쌓게 된다. 이는 이 시기에 신라가 알라국으로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알라국은 560년 아니면 561년에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이 추정이죠. 추정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561년으로 명확하게 써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김해 국립박물관 앞에 거리에 반대편에 가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써 있어요. 가락국의 역사, 김해 박물관에서 써놨겠죠. 561년에 알라국이 멸망했다라고 해서 하만은 알라국이다라고 하고 561년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아라가야 멸망 기록은 그럼 우리 문헌에는 없느냐? 우리 문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라 버풍왕이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있죠. 삼국사기에 하만군은 버풍왕이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아시량국, 아라가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은 곳이 바로 하만군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풍왕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아라가야를.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도 바로 하만군은 바로 아라가야인데 신라 버풍왕이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버풍왕이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승남, 하만군 읍지에 나옵니다. 하만군에서도 이제 자기네 군의 역사를 적었잖아요. 그 군의 역사에 하만군은 아라가야였었는데 버풍왕이 멸망시켰다. 이후에 하만군이라 칭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버풍왕 재위 기간은 540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540년 이전에 아라가야가 멸망을 했겠죠. 근데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라가야 멸망은 버풍왕 25년 538년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또 문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동국통감입니다. 동국통감은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역사서를 편찬했잖아요. 관찬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모든 사서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렇다는 거예요. 신라는 버풍왕 25년 무오년에 538년에 신라는 아시량국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동국통감에 나오고 있고, 그걸 이어서 동사강목에도 무오년 신라 버풍왕 25년에 신라가 아시량국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김정호가 쓴 책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동지지에는 버풍왕 1년 전이다. 24년 537년에 아라가야가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가야 멸망 연대는 뭐냐면은 538년이 동국통감 동사강목에 나오고 537년이 대동지지에 나오는 거죠. 이 근저리에서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멸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구인 일본서기의 561년조를 이렇게 믿고서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뭐냐면, 자, 이게 보시면은 아라가야는 멸망을 합니다. 삼국사기의 재위 기간에 멸망했다. 아까 많은 문헌들이 있었죠. 그리고 538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동국통감이 있었죠. 그러면은 재위 기간이니까 540년 아니고 특정해서 538년입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는 멸망을 해요. 근데 멸망한 후에도 뭐냐면 일본서기에는 알라가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서기에 보면 541년, 542년 이렇게 해가지고 알라가 그 이후에도 버풍왕 이후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아라가야는 알라가 아니다. 한반도에는 하만 땅에 아라가야가 있었고 일본 열도에는 알라가 있었다. 이 아라가야와 알라는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라 버풍왕 시에는 이렇게 됩니다. 532년에 금관가야를 항복시키고 그리고 6년이 지나서 그 옆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자연스럽죠. 뭐 이때 신라가 버풍왕이 이렇게 강성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일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알라라고 하는 한자 지명이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교토 옆에 알라 신사가 있어요. 알라 신사. 알라가 정확하게 한자가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오사카에도 보면 백제주가 있고, 오사카는 다 백제잖아요. 백제주, 백제강 뭐 해가지고 백제소학교 뭐 해가지고 백제투성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라고 하는 것은 오사카라든지 일본 열도에 있는 백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싸우거나 뭐 하는 알라다라고 하면 여기 볼 수 있겠죠. 여기 알라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언제쯤이에요? 11세기예요. 11세기 지도에 알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에 있다. 그것이 이동을 해가지고 보면 여기저기 나올 수가 있죠. 보시면요, 알라 신사 여기 있죠. 그리고 여 위에는 뭐가 있냐면 알라산이 있습니다. 알라산이 있고요. 여기는 큐슈입니다. 큐슈인데 큐슈에 보면은 아라라고 하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빨간 지점 있잖아요. 전부 아라입니다. 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슈에 아라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큐슈고요. 큐슈고 세토네 이거 다 아라잖아요. 그리고 긴키, 지구 뭐 해가지고 일본 열도 전체에서 보면은 이게 북한학계에서 조사한 게 51개의 아라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라가 없잖아요. 자, 이걸 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학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가야 역사 문화 연구 총서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서 이 학자들이 묶어낸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라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버펑왕 때 멸망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지리지 하만조에 전하고 있으며라고 한 구절 나오면서 일본서기 훈명기에 562년에 어쩌고 554년에서 557년, 554년에서 555년, 560년에 대한 견해가 있고 561년에 대한 견해가 있고 554년에 대한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가 왜 멸망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것을 놔두고 이런 기록으로 설을 만듭니까? 명확한 기록을 제쳐두고 구차한 어떤 학설들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일본은 이게 이제 구로이타라고 하는 조조자 편수의 그 뭐 학자도 아닌데요.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1915년에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의 직할지가 된 임나일본부는 김해 하만에 있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하만, 그래서 하만 일본부라는 말도 써요. 하만 일본부. 왜 하만에 특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병합은 곧 임나일본부의 부활이다. 나는 그 일본부가 어디에 있었는지 철저히 연구했다라고 해서 뭐냐면 일본서기에 나오는 알라의 일본부를 세웠다, 알라가 일본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갖다가 하만에서 찾은 거예요. 하만에서 찾은 겁니다. 근데 막상 일본부라고 해도 조선풍인 것이 틀림없다. 조사 결과 하만 김해는 모두 일본부 소재라고 추정할 만하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추정하는 거죠. 추정할 만하나 그 자치는 이미 사라져서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10년부터 17년 사이 4차례의 조사 결과 구로이타의 장담은 헛소리로 판명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만을 알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버풍왕이 아라가야를 멸한 기록 그 다 합해서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승남, 하만군 읍지, 동국통감, 동사강목, 대동지지, 여기에 바로 아라가야가 분명히 버풍왕 시기에, 통치 시기에 538년에 멸망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 찾은 것만 몇 개 있습니까? 8개죠. 이렇게 많은 문헌에 있는데 이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일본 서기에서 뭔가 비슷한 문구라도 찾아서 알라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라가야는 알라가 아닙니다. 이건 명확히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두 가지 멸망 시기를 갖다가 지금 하만의 박물관은요 리모델링 하면서 뭐냐고 했냐면 이때가 뭐냐 538년, 561년이잖아요. 6세기 중반이라고만 써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요. 6세기 중반에 멸망했다라고 해서, 아니 6세기 초반이잖아요. 이쪽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6세기 후반이잖아요. 중반에 또 가깝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해서 쓰지는 못하고 항의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문헌에 분명히 육가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서기에 있는 그 지명들, 국명들을 쓰고 있다. 하만이 있으면요, 잘 보시면, 어이구. 자, 하만이 있으면 분명히 아시리안국 아나가야 나는 라와 통용된다라고 해서 아라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가야가 있는데 왜 일본 서기에 있는 알라와 동일시하느냐 이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만 박물관도 알라라고 하는 순간 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문 달아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원이 있고 오른쪽에 김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생활권인데 이 김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해는 뭐라고 하냐면은 김해는 금관가야 금관국이라고 하죠. 가락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남가라라고 합니다. 남가라. 왜 남가라라고 할까? 금관가야는 일본 서기에 남가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김해 박물관 가면 남가라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거든요. 자,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것은 4세기, 6세기 200년간에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는 그런 어떤 주장인데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322년에 신공황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갖다 쳐서 항복을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내세웠는데 그게 자기네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고구려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신공황후 49년조입니다. 369년으로 120년을 올렸죠. 그래서 뭐냐면 황전별과 녹아별을 장군으로 삼아서 쭉 넘어와가 바다를 건너서 탁순에 모여 신라를 격파했다.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7국은 일본 열도에다가 비정을 해야 됩니다. 일본 열도예요. 일본 열도에서 있는 일인데 일본 서기니까 일본 열도에서 있는 일인데 이걸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것이 바로 임나일본부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세마스 야스카즈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 이후에 임나 흥망사를 썼는데 이 사람이 비정을 한 게 뭐냐면 김해는 남가라다. 남가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학계도 똑같이 김해는 남가라다. 사실은 전부 다 똑같이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상 남가라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관가야의 멸망은 532년이라고 했죠. 네. 자, 523년에 버풍왕 19년인데요. 이때 금관국의 왕 김구애가 왕비와 맏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막내 아들 무력 등 세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항복했다. 이게 532년에 항복을 해서 이제 멸망을 한 거죠. 끝난 거죠. 금관가야는 끝난 게 언제입니까? 바로 532년입니다. 그런데 뭐 일본 서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527년 이전에 남가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뭐냐면 529년에 모여요. 2년 뒤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뭐냐면 임나를 재건하자. 이 남가라가 포함된 그 뭐 임나라는 거죠. 그래서 임나를 재건하자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529년에 알라 회의를 해요. 알라 고당회의, 알라국에서 국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일본 천황의 조칙을 받들은 근각 모야신의 주재하에 신라에 의해 멸망된 남가라와 타키탄 등을 재건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관가야라면 금관가야가 멸망을 했어요.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재건을 하고 있는데 금관가야는 삼국사기로 보면 532년까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가라와 금관가야는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거고 그리고 금관가야는 금관국으로서 한반도 남부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32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를 왜 527년에 재건회의를 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재건회의의 대상인 남가라는 금관가야가 아니다. 만약 삼국사기가 틀렸다면 일본인 학자, 강단사학자들은 금관가야가 이미 527년에 망했다는 근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527년에 이게 금관가야가 멸망했다는 그 근거를 대서 금관가야가 남가라임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밝히지 않고 그냥 남가라가 금관가야라는 거예요. 금관가야는
남가라가 아닙니다. 뭐 이것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럼 남가라는 어딨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숭앙하는 일본 서기를 통해서 파헤쳐 드리면 자, 세 기록이 있습니다. 529년 그리고 민달청하 575년 그리고 600년의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임나사촌, 임나사읍 그리고 육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다다라라고 나와요. 다다라 이렇게 나오죠. 수나라, 소나라라고 해서 똑같은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촌과 사읍과 육성 중에서 사성은 같아요. 이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이것의 사성의 위치를 찾으면은 그러면 남가라의 위치도 그 부근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겁니다. 요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남가라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큐슈예요. 큐슈에 보면 다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또 있죠. 우리가 이제 오사카에 나라가 있지만 여기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다가 있습니다. 화다라는 거. 이거 한자로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나라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큐슈 북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 4개 임나사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는 거예요. 다다라를 갖다가 이거를 비정을 못하니까 한반도 남부에 다대포다라고 이렇게 비정을 하거든요. 다만 같잖아요. 디귿만 같잖아요. 여기는 일본 열도에는 다다라 한자 정확한 이 다다라가 4군데 나옵니다. 4군데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다대포에다가 비정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다다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다다라만 보더라도 뭐냐면 모든 임나와 관련된 것은 일본 열도에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큐슈에 비슷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남가라는 어디 있습니까? 큐슈에 있죠. 어딘가에. 큐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가 이 위에 있든지 여기 가라스라고 있어요. 이게 가야가 넘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스가 있고 여기에 보면 가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라가 되고 아래쪽이 남가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위쪽에 우리가 이제 가야가 있으니까 여기가 남가라라고 했나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일본 열도에 남가라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혀 김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서기하고 삼국 사기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됩니까? 삼국 사기를 근거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라도 일본 열도에 있는 걸 갖다 놨고 남가라도 일본 열도에 있는 걸 갖다 놨죠. 그러니까 이 2개만 보더라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이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7국은 어디 있었냐? 일본 열도에 있었습니다. 알라, 남가라는 모두 일본 열도에 있다. 그러므로 이 7국들은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있고 한반도 남부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없는 거를 갖다가 억지로 세마스가 비정을 했고 이걸 우리 학계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 합천다라, 하만알라, 고령가라, 대구, 탁순, 탁국, 뭐 비자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가라, 우리는 가야라고 했지 라가 들어가는 건 다 일본 열도에 있습니다. 가라, 알라, 다라라고 해서요. 뭐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계가 하는 것이 지금 학계가 하는 행태가 뭐냐 도대체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걸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령에 대가야가 있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고령에 임나 비석을 세워요. 이 사람들이 이때 채 7대 총독이 나와가지고 조선사 편수에서 일본어로 만든 조선사라고 하는 35권을 만들더니 그 기념인지 38년에 이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임나 대가라 국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나가 대가야라는 거죠. 임나가 가야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 이후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쪼갰습니다. 임나 대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독립기념관에 거기 이제 세워져 있는데 대가야라고 써 있는 위에 임나라고 있었는데 이걸 다 파버렸어요. 그 왜 임나가 대가야가 아니다, 임나가 대가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계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임나가 가야다라는 거예요. 임나가 대가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가야가 어디냐? 고령이냐? 김해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학계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임나 대가야 비석을 다시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류 역사학계는 가야에 임나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원에 외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성들이 굉장히 많죠. 예.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이렇게 외성들을 쌓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창원에도 외성들이 있죠. 안골 외성, 뭐 웅천 외성, 자마 외성, 뭐 이런 외성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아마 가 보셨을 텐데요. 저는 사천에 갔을 때는 외성을 가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외성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웅천 외성 뭐 이렇게 전경들이 있는데요. 자, 왜 외성을 쌓았을까? 특히나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들어와가지고 성을 굉장히 많이 쌓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 왜 조선 남부 지역에 성을 쌓고 집착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4세기에서 6세기 야마토해가 한반도 임나를 지배했다는 일본석의 임나일본부설 관련 기술을 근거로 해서 여기가 자신들의 고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남부를 정유재란 동안에 확보해 실리를 챙기려고 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유재라는 기에 일본의 군사행동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 남부의 제압, 영토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1차적인 목표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고토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일본서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보면 신공화국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22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갖다 무릎 꿇렸다.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69년에 아까 그 칠국을 갖다 정벌했다. 신공황후가 49년에 칠국을 정벌했다라고 하면서 가야 땅에 칠국 임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00년 동안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일본군 참모본부가 이때 임나에 관련된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전쟁에 나온 군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일본이 조작한 임나가 뭐냐? 임나가 한반도 땅에 가야다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베 정권에서도 임나일본부를 등재를 이게 교과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베가 이제 며칠 전에 죽었죠. 7월 8일 날 이렇게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아베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거의 우리가 10년 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뭐 중국의 시진핑이 있다면 러시아의 푸틴이 있다면 일본에는 아베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상징적인 인물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아베의 정신적 지주가 뭐냐면은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이죠.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일본의 근대사의 출발점이 바로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인데요. 이때 정한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메이지 유신 때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는데 이 정한론의 사상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시다 쇼인이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 국력을 길러서 조선이 차지하기 쉽다. 조선 만주, 그다음엔 중국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게 됐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송하촌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출한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뭐 주역들을 갖다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죠.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침략의 기반을 닦은 조슈본, 야마구치 현에 바로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야마가타 아리 토모, 그 다음에 데라우치 마사다케 일대 총독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야마구치 현, 조슈본에 보면은 요시다 쇼인의 그런 제자들이 이러한 어떤 한반도 강점에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책이 뭐냐면은 일본석입니다. 일본석. 여기 보시면 책이 있잖아요. 요시다 쇼인의 앞에 여기 책이 있어요. 이게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 그래서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정한론을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익들의 성지인 야마구치현 가깝죠. 옛날부터 어떤 애증관계가 있었나 봐요. 야마구치현 아베와 같은 야마구치현 출신이 요시다 쇼인, 다카스키 신사쿠,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존경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에게 공물을 올리는 그런 모습 이것도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총리 되고 나서 다음 해에
요시다 쇼인의 제자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다카스키 신사쿠를 기린 동행함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뭐냐면은 일본 서기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임나일본 부설에 경도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요시다 쇼인, 다카스키 신사쿠, 이토 히로부미, 기시 노부스케 외조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할아버지들이 한국을 침공하여 식민지로 삼게 됐는데 아베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갖고 있었던 게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 부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한국을 침공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베도 그런 흑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고대사에 있어서는 임나 일본 부설, 그리고 근현대에 있어서는 독도로 무장을 해서 한국을 침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아베가 꿈꿨던 게 뭐냐면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그렇게 꿈꿨던 평화헌법을 개조해서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자.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면 뭐 합니까? 전쟁을 하죠. 예, 전쟁을 합니다. 안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일본은 멸망 단계에 있어요. 그 경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경제가 이렇게 무너질 때 전쟁이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 전쟁 때 그랬잖아요. 일본의 총리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선물을 다시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나리오가 있어요.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게 옛날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건데 여기 보면 일본이 있어요. 미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하고 전쟁을 하거나 했을 때 뭐냐면 쭉 나눠서 중국도 좀 주고 러시아도 좀 주고 그리고 일본도 좀 주고 여기 이제 독도가 있잖아요. 독도를 포함해 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좀 점유를 하는 거겠죠.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다. 이 시나리오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 바뀌긴 했지만은 일본의 야욕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쟁이 영토 전쟁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총리가 7월 8일 날 암살당하고 나서 지금 현 총리가 11일에 평화헌법 빠르게 개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죽기 전에는 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뭐 국민 투표 투표 지지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오히려 죽고 나서 더 빠르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의 역사 말살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역사서를 불태웠습니다. 뭐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여만 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수십만 권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국사박멸책이라고 해서 네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가 있는데요. 상해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9년 3.1 혁명 당시에 들어와가지고 뭐 몇 달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썼겠죠. 이분은 collect and burn, 모아다가 불태웠다. 뭐를?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불태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였던 신익희 선생도 얘기를 했어요. 1954년에 이 재헌국회사라는 책에서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1년 2개월 동안 종로시대의 서점을 비롯한 지방의 대소서점, 향로, 서원 모두 다 수색해가지고 단군조선에 관련된 사료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여 불태웠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제는 한민족의 도서 20여만 권을 탈취하여 남산에서 소각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창 선생은 뭐라고 썼냐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서에 분서 및 판매 금지 소동이 있었다라고 해서 1910년 11월부터 일본 헌병, 경찰, 조선인 헌병 보조원 등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51종 20만여 권을 불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51종은 공개된 거예요. 공개되지 않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정찬 선생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불운의 현장을 함께한 사람이 사학자 문정창이다. 그는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선사 말살 정책에 따라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역사서들을 가져다 모두 읽고 선별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 지시에 따라 식민 정책에 위배되는 책을 경복궁 마당에서 직접 불태웠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1972년경 문정창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라고 해서 그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지은 과거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일체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데만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남산입니다. 남산에서 이렇게 불태우고요. 그리고 경복궁 내에서도 불태웠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불태웠다, 모아다가 불태웠다, 소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각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모으잖아요. 사서 수집이 있고 조선사 편수에서도 뭐 대마도에 보면은 이거 뭐 6만 1,469매 그리고 3,500권의 책을 모았다. 이 섬 하나에서만 이렇게 많은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불태우기도 하고 사료 편찬에 쓰고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사료 5천 종을 차입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불태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탈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사 레이타쿠대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얘기합니다. 이등방문이 조선 총독부를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며 규장각 사서를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대 테라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국보급 문헌 자료를 빼돌려서 빼곡히 채운 야마구치 현립대학의 테라우치 문고예요. 여기 1만 8천 권이 되는 사서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전역에서 약 3천 종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다? 5군데 조사한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5군데 조사했을 때 5만 권, 10군데 조사했을 때 10만 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서나 역사서들을 가지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 원장님은 일본 국내청 서릉부, 쇼료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노 외무성 과장이 진술했는데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51종에 20만 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1종 공개된 51종이 하나에 한 4천 권씩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둔 도서 목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국내청 쇼료부 도쿄 부근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고문서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 보면 동대사 북서쪽에 정창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문화재, 고구려백제 신라의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죠. 강탈해 간 그런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청 서릉부, 그 다음에 나라의 정창원, 또 다른 곳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서들을 강탈해 간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우리 역사서들을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16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반도사 이름부터 이제 반도사로 만들려고 한 거죠. 편찬위원회가 있었고 22년부터 이제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시작이 돼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1938년까지 16년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1916년에 작업을 했을 때 반도 편찬위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이제는 뭐냐면은 금지하거나 억압하면 많이 했잖아요. 금지했잖아요. 근데 억압하면 오히려 반박을 삼으로 공명하고 적합한 역사서적을 만들어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반도사 편찬의 이유를 밝혔죠.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이다라고 해서 이 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다니엘 페퍼는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뭐 5000년도 아니고 뭐냐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왜 이렇게 날조를 하냐면은 일본의 역사의 기원을 일본이 어떻게 보냐면 2600년으로 봅니다. 자신들의 일본의 기원을 기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원이
올해가 268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26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보다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해서 2000년의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년부터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려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이 나라의 고유한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무시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서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이 동화라는 건 뭐냐면 조선인이 일본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의 어떤 동화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총독부의 역대 수레자들이 가장 심려를 기울였던 일이 바로 이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 편찬 작업이라는 거죠. 이걸 하는데 16년이 걸렸다. 사업비도 얼마나 드냐면 거의 200억. 이게 이제 화폐 가치로 뭐 거의 1천억대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16년 만에 완성한 역사책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1916년 반도편찬위원회까지 본다면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사 35권이라는 거예요. 35권에다가 부록 2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일본어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어로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배제하라라고 하니까 여기 상고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상고사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상고사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단군조선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고사라고 만들어 놓고 대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로 보면 현대사죠. 조선시대에 맞춰져 있어요. 70%, 고려 15%. 근데 이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국사교과서의 비율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맨 처음이 뭐냐? 1편이 신라 통일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3권이 이렇게 들어가고 신라 통일, 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사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조선사 근세 조선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3인방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바 이야기치, 이만희 시류가 있습니다. 이 이만희 시류가 뭘 했냐면 삼국유사의 정덕본이 있습니다. 이걸 중종 때 임신년이니까 중종 임신본이라고 하는데요. 중종 임신본에 적힌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환인으로 변조시키게 됩니다. 긁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긁은 그 자국이 완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환국을 없애버렸다. 한민족의 국통맥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환국을 없애버리고 환인이 계셨다라고 해서 7천년의 역사를 가족사로 만들어버렸다. 환인과 아들 환웅 그리고 단군으로 이어지는 가족사로 만든 다음에 그 가족사 역시나 뭘 하냐면 신화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허구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 환국을 환인으로 한 글자를 바꾼 것은 한국 고대사의 핵을 도려낸 사건이다. 이로써 한국사의 영혼이 뽑히게 되었다라고 환단고기 역주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게 뽑히게 되니까 1926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변조를 하게 되니까 육당 최남선은 천인의 망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국유사를 자기가 새로 내게 되죠. 환국이라고 해서 새로 내고, 그런 어떤 그 이후에 신채호 선생 이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 환국이 없어진다라고 하니 환국을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전쟁 선포를 하고 나서 1942년 3.1절 때 뭐라고 했냐면은 3.1절 선언문에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꾸준히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환국을 처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인, 환웅, 단군의 가족사로 만든 다음에 그 가족사도 허구다라고 하는 것이 만든 것이 단군 신화로 왜곡한 것인데요. 이 단군 신화로 왜곡한 것을 우리 학계에서는 신채호 선생이 먼저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1894년에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단군고에 보면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구라키치가 하고 있고, 케이오 출신의 나카미치오, 저는 뭐 이 사람이 음대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카미치오,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라고 해서 신화라고 하는 말을 좋은 말로 쓰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쓰는 건 뭡니까? 망설이다, 날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날조된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894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 신화, 날조된 신화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창원 지역에 이제 역대 천하장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1983년에서 2020년까지 천하장사 54회 중에서 19회 천하장사가 되었다. 35%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은 다 여기 있더라고요. 이만기, 강호동, 뭐 이런 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창원 시립 마산 박물관을 가보니까 이게 씨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씨름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씨름도가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 보면 씨름도가 이렇게 나오죠. 씨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씨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신단수입니다. 신단수인데 신단수 아래에 뭐 동물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이 뭘까요? 네네, 맞습니다. 호랑이하고 곰이죠. 제가 다음 장을 넘겨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호랑이거든요. 왼쪽이 호랑이, 그 다음에 이쪽이 곰입니다. 호랑이, 곰이 있죠. 호랑이하고 곰이 같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단군사화, 사실은 이제 환웅의 역사인데 그 환웅사화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신단수가 있고 여기 위에는 새가 있어요. 새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웅족의 보살핌 아래 웅족과 호족이 있는데, 이 호족은 저쪽으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웅족이 보고 있는 곳과 또 뭐 이게 나무가 기운 것이 또 같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4,500년 전에 씨름하는 수메르인들을 보시면 이게 웬 씨름을 하고 있는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매브리코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씨름은 치우희라고 해가지고 치우천왕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4,700년 전에 치우천왕에게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4,500년 전에 수메르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고, 고구려로 면면이 이렇게 내려져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미 고구려에서도 이렇게 환웅사화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령성 평강지구 출토의 금동 장식이 있습니다. BC 2세기니까 이때는 고조선 말기예요. 자, 고조선 말기에 보면 이 새잖아요. 새 토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고, 그다음에 곰이 있습니다. 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리가 있어요.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는 북방 유목민족을 뜻하는데요. 이 새 토템은 환웅천왕의 날개, 그 날개 안에서 전부 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웅족과 호족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환웅천왕을 대변하는 새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곰을 바라보고 있죠. 이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이제 탈출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미 단군조선 시절에도 이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조각상도 만들었다. 그리고 벽화도, 고구려 때도 벽화도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렇게 있었던 거지, 삼국유사에서 고려 시대에 갑자기 이제 몽골의 침입을 받으니까 뭔가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역사 오래돼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래서 임재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는 역사 이전의 역사다. 초과학이다. 둘이면서 하나다. 신화와 역사는 둘이면서 하나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신화는 역사다. 신화에서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신화에서 뭘 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웅족과 그 호랑이 토템을 하는 족속과 그다음에 곰 토템을 하는 족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환웅족의 선진 문화를 동경하던 곰족과 범족의 지도자는 환웅천왕을 찾아가서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시키고, 동굴 속에서 수행을 시키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제 웅족이 그 환웅족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신화로 만드는 작업을 누가 했냐?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만희 시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 이만희 시류는 같은 사진입니다. 이만희 시류는 단군 신화가 북방 퉁구스 계통의 신화로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남쪽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 남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은 단군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완전히 분단시켜 버렸다. 이때 뭐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남한, 북한 나뉘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는 분단을 시켜버렸어요.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로 묶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 국사교육지침에 보면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부만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교과서입니다.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우리랑 상관이 없죠. 남쪽 남한과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교과서들 다 이래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딱 묶어놨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알 수도 없는 진이라고 해놓거나 비워놓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100년 전 지침에 충실한 현재의 고조선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뭐냐면 90년대까지는 제가 배웠을 때는 뭐냐면 동이족 분포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옛날 책 갖고 계시면은 여기 보시면 연두색 있죠. 요 고조선이라고 하고 요 연두색으로 조금 더 저 산둥반도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동이족의 분포라고 하는 표시였는데 이것도 우리 학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뭐냐면 사라졌어요. 지금 교과서는 이 동이족 분포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반쪽해가지고 언제로 갔냐? 바로 10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내 주류학계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동이족 아니다. 동이는 역사서에 나오는 동이는 우리와 무관하다. 아 그래? 중국 학계에서 그런 거죠. 아 그래? 오케이. 동이는 그러면 우리 조상이야. 그래서 동이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중국 문화는 동이다 그래요. 중국 문화는 동이다. 이게 진실을 포함하는 이야기지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린 동이족 아니야라고 우리 학계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긴 하지만 중국 문화라고 다른 화하족의 역사는 없어요. 거의 100% 90% 이상 동이족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뭘 하냐면 산동성 남부에 동이문화박물관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세워져 있잖아요. 태호복희씨, 소호금천씨, 치우천왕, 그리고 순임금 이렇게 대표적인 동이족의 군주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감 있게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장만 회복하기만 하면은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금세 역전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학계가 지금 동이족임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게 남쪽 유물이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반을 자를까 이렇게 고심을 하는 거예요. 고고학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고인돌이 여기까지 나오고 비파양 동검 다 나오는데 이 고인돌을 탁자식 고인돌만 하자. 탁자식 고인돌만 하면 반을 자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고인돌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마산 창원 지역에 고인돌 많이 나오죠. 뭐 20개소 이상. 실제로는 잘 보시면 뭐 의창구에 고인돌이 있다. 또 창원 상남 지성묘 고인돌이 있다. 많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상남 지역 지성묘, 고인돌, 오호묘. 이 아래쪽에 보면 관이 있죠. 사람 시신을 넣는 관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고인돌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창원 덕천리에 또 고인돌이 있고 그 안에서는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세형 동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더 많았어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없죠. 다 어디로 갔냐면 채석장으로 갔습니다. 돌을 다 쪼개가지고 돌을 쪼개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일제가.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부산 동래 온천동에 이 고인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큰 돌이 다 쪼개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위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바둑판 고인돌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고인돌 종류가 있는데 탁자식 고인돌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고 해서 탁자식의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요 아래쪽은 없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이 아래쪽도 탁자식이 드문드문 나와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곳으로 해서 뭐냐면
유물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가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는 합치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도 영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도 드문드문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큐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고인돌 주인공들이 대마도를 거쳐 이끼섬을 거쳐 큐슈까지 가서 거기에도 이 탁자식 고인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자식 고인돌로 보더라도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반을 갈라놓은 이유는 뭐냐? 반을 갈라놓으니까 한나라하고 해가지고 고조선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을 다 멸망을 시켰으니까 한사군이 북부에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이 남부 쪽에는 뭐냐면은 남사만이 있으니 이것이 나중에 임나일본부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 두 개가 들어오기 위한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 학계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식민지로 낙랑군이 있었는데 420년간 존속했다. 이거를요, 우리 70년대 국사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제야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결정난 게 뭐냐면 한사군이라는 이름 없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뭐 대륙백제 좀 싫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낙랑군이 400년간 존속했다, 400년 이상 존속했다라는 것이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임나일본부라는 거는 이름은 안 나오고 있지만 임나일본부서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스멀스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던 1920년대 일본이 내세웠던 교과서, 이걸로 배워라라고 하는 거죠.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중국의 속국이었고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해서 교육 지침을 내려줬잖아요. 결국 여긴 뭐냐면 북부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남부는 임나일본부로 일본의 속국이었다, 이걸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임나일본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이게 BC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 미천왕 때 313년에 멸망당했다. 이게 뭐냐면 420년이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역사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420년 동안 낙랑군이 있었다. 실제로는 없었거든요. 근데 임나일본부도 뭐냐면 313년에 끝났잖아요. 남쪽이 바로 이어받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공황후가 9년, 원래는 9년인가요? 그 신공황후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멸망시켰다, 이거를 쓰려고 했어요. 322년. 그러니까 바로 이어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에 맞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322년에서 562년 동안라고 해가지고 한 200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후퇴한 게 뭐냐면 이거죠. 369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임나일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에 맞춘 우리 역사서를 보시면 신공이잖아요. 일본에 신공황후가 있었는데 이때가 몇입니까? 300년 돼 있죠. AD 300년. AD 300년부터 이제 신공황후가 등장하니까 우리나라가 국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국박물관 가보시면 우리나라 역사 그 연표가 있는데요. 고조선은 없고 밑에 보면은 원시 삼국이다라고 해서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해서 AD 300년까지는 삼국이 전부 다 원시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300년 신공황후 때부터 이제 먹히게 되는 거죠. 원시 국가니까 신공황후에게 먹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든 겁니다. 만든 거죠. 만든 논리가 뭐냐면 AD 300년 이전은 원시 삼국이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거 누가 만드냐면 스다 소키치가 만들고 이만 이시류가 체계화한 겁니다. 전부 우리 뭐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거짓이고 신공의 신라 정벌부터가 역사적 사실이다. 이때가 내무랑이잖아요. 내무랑 때인데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거죠. 근데 내무랑 때부터 신라는 내무랑부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백제는 근초광 때부터다, 그리고 고구려는 태조왕부터다라고 해서 4세기에 일본은 동북아 최강자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스다소키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국사기에 왜 임나가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지 않느냐. 일본서기에 있는데 이 임나일본부서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삼국사기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삼국사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대 초기 기록에 보이는 왜곡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해서 혼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의 건국 시기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4세기 이후로 전부 다 늦추게 됩니다. 가야를 포함해서. 그래서 보면 최근 이제 뭐 대가야 박물관인데요. 대가야 박물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가야가 뭐냐면 언제 그럼 가야가 되냐? 가야는 건국이 언제냐면 AD 42년이잖아요. AD 42년이잖아요. 근데 기원 후 AD 300년 이후에 가야 사회로 전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만의 발로국에서 가라국으로 바뀌었다. 언제? 300년에. 영어로도 after CE 300년 이렇게 나오죠. 300년 이후가 가야라는 거예요. 이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거든요. 사만에서 가야. 그러니까 가야는 300년부터가 가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369년에 칠국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야는 얼마입니까? 69년이에요. 가야가. 그런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서, 그리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할 때요. 뭐라고 써 있냐면 3, 4세기에 이르러 변화는 가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3, 4세기까지 변환이었다는 거죠. 가야는 언제냐? 한 4세기쯤 이르러서 가야로 성장한다. 가야로 바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추종한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대가야 박물관. 지금 현재의 대가야 박물관입니다. 우리는 변환의 발로국이었어. 근데 300년까지는 발로국이고, 그리고 301년부터 가라국이다. 대가야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야인데, 그레이트 가야인데. 자,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고고학 이론이 바로 원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원시삼국, 백제가야 신라가 성립되기 이전을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해서 원시삼국이 있었다라고 해서 300년 이전까지는 원시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써놓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똑같은 영국 박물관인데요. 300년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뭐냐면 써놓긴 써놔요. 고구려 뭐 37년에 건국, 그 다음에 백제 18년 건국, 57년 건국인데 뭐라고 하나를 써놨습니다. 영어로 traditionally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반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traditionally는 전통적으로라고 하는 뜻인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설에 의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뭐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아니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써있긴 하지만 고구려가 37년에 건국한 건 아니고, 백제도 18년에 건국한 게 아니고, 신라도 57년에 건국한 게 아니고, 가야도 AD 42년에 건국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문맥상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영국 박물관에 한국관을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전부 다 그렇구나, 이거 전부 다 저 뒤 AD 300년 이후에 국가가 형성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의 원흉이 원삼국 창안자인 김원령 교수인데, 이 교수는 뭐냐면은 해방 이후에도 누굴 데리고 오냐면은 아까 보셨던 임나흥망사를 써서 임나일본부서를 마지막 최종 정리를 했던 시에마스를 데리고 오죠. 경성제대에서, 이제 서울대 전신이잖아요.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시에마스 선생님인데, 김 선생님, 여기 이제 김용섭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이제 회고록이죠. 거기 보면 김 선생님 강의를 참관하고자 하게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제 김용섭 교수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분은 이제 연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시에마스가 지금도 우리 학계를 관리하고 있구나. 임나흥방사, 임나일본부서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당했던 김원룡 교수가 원삼국, 원시삼국이 있었다라는 걸 창안해가지고 시에마스에 뒷닦아리를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마스가 49년에 임나흥망사라고 하는 임나일본부서를 총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1963년 논문에서 일본의 한반도 영유, 임나는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다.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은 고대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
종속 그런 거죠. 속국,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 그걸 인도해 준다. 임나일본 부설이 그러한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도 2022년이라고 돼 있죠. 2020년 5월 달 다오리 고분군 재조명 학술 대회 이렇게 썼는데 원삼국 시대 대표 고분군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 원삼국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식민사학의 잔재가 이 원삼국의 용어다.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삼국, 원시삼국. 몇 분 남았죠? 한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17분 오버했어요? 10분 내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0분만 딱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살아있는 식민사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거기에서 수사관보와 촉탁을 했던 이병도 이름이 써 있죠.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데 일조했던 이병도 그리고 신석호가 있습니다.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하는 촉탁 그리고 수사관보 수사관을 지냈습니다. 광복 이후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했는데 다음 해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돼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를 창설한 사람이 바로 이 신석호입니다.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이건데요. 3.1혁명, 3.1운동이 있었죠. 그때 뭐냐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역사 그걸 정리를 한 한일 관계 사료집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 독립운동 사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의 사망자 수가 3.1운동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6,800명이다, 7,500명이다, 6,600명이다 라고 얘기해서 6,600명에서 7,500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자가. 근데 조선 총독부는 이걸 깎아내리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53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야. 이거의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 별로 안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떻습니까? 725명에서 934명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우리 역사 임시정부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6,000명에서 7,000명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 700 이걸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뭡니까? 3.1운동 참여는 200만 명인데 참여 인원은 79만 명에서 103만 명. 사망자 수는 725명에서 934명이라고 해가지고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그대로 받아치고 있죠.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도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3.1운동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기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뀌질 않았죠. 자, 일본이 만든 제국대학이 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게이조 대학이라고 이게 경성제국대학이고 이게 서울대학이에요. 이 서울대 사학과가 잡고 있으면서 지금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날 이 제국대학 출신 조선인들이 모여가지고 조선 학술원을 광복 다음 날 만들어요. 미리 계획을 했었다는 거죠. 조선 학술원을 만들어서 학술 부분을 이끌어갔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국대학 출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던 그 출신들이 81%를 차지했다. 이 사람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되었고요. 8월 16일 조직된 조선학술원의 역사철학 쪽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병도입니다. 와세다 대학 출신 이병도. 그러니까 이병도가 잡은 거예요. 그럼 조선학술원이 뭐가 되냐면 학술원이 돼요. 지금의 학술원. 학술원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2022년 현재 학술원 회장은 이병도의 손자 이장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학술원을 어떻게 보면 장악을 하고 있다. 뭐 며칠 전에 들어가서 그냥 캡처를 한 거죠. 자,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만희 시류의 수사관보로 일했던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가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고 60년대는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우리 사학계의 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는 뭐 신석호가 만들고 그리고 위원장은 이병도가 하고 문교부 장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사가 편찬이 되게 되는데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 역사학계를 장악해서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은 신하다. 아까 보시면 그 식민사학자의 계보에서 벌써 몇 단계 뛰어넘어서 최근에 이제 송호정 교수는 단군은 신하다라고 했습니다. 단군 지우기 프로젝트,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학계 전체의 암묵적인 프로젝트예요. 교과서 속에서 단군을 삭제한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 교과서는 교과서에서 단군 영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전부 삭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군이 실존 인물인지 모르죠. 국사 교과서에서 홍익인간 삭제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뭐 민주당 의원들 12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국사 교과서에서는 홍익인간이 다 사라졌어요. 교육 이념으로 나오는 홍익인간을 국사 교과서에서 완전히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역시나 단군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의 사진도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도 지금 가시면 못 들어가요. 언제부터? 2019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철조망에 갇혀서 방치 중인 것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고쳐가지고 연다라고 했는데 수개월 만에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고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2년 만에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철조망에 가둬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단기를 부정한다. 이게 이제 학계예요. 여기 뭐 2333년 고조선 건국은 사실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학계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랑 대화했던 사람인데 기원전 2333년조차 아직도 학계에선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많은 사료들을 기반으로 토론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연대 단기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과서에 단기가 없어요. 실제로 단기가 있는 곳은 뭐라고 하냐면 동국통감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동국통감에 따르면은 2333년에 건국되었다. 이것이 하나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아예 그 얘기 자체가 몇 년도에 건국되었다 이게 없습니다. 그냥 청동기 시대에 뭐 이런 얘기들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조선은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조선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조선의 단군 왕검을 갖다가 지어버리면 신하의 인물로 되어버리면 바로 지금의 교과서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위만으로 갑니다. 부왕과 준왕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준왕에게서 탈취를 한 위만이 나오고 이 위만이 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나라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을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위만조선이 나와요. 그러면서 위만조선을 최시초라고 지금 학계에는 보고 있습니다. 왜 위만조선이 필요하냐면 한 나라에 멸망당하기 위해서 멸망당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420년 동안 식민지 있었고 그리고 일본 식민지 200년간 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국조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최근에 그 가야사 쟁점 학술 토론회라고 해서 뭐 6월 30일 날 있었어요.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가야사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박천수 교수는 김수로왕이 사람이 아래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근우 교수도 아래서 태어나는 것은 신하죠. 다 신하입니다. 주몽도 유화가 햇볕에서 감흥되어서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족보에는 싣고 싶겠죠. 논문을 써야 되면 종친이 뭐라고 하더라도 소신을 내세워야 한다. 뭐냐면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신하고 다 건국조를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하가 아닌 곳이 있어요?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가야, 고려, 조선의 역사 속에 담겨진 모든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전부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법론적 유화론이다. 실증사학의 유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의 고대사 서술이 신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학의 기본인데 이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면서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연대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AD 300년부터 건국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화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래에서 태어난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곰이 뭐 이렇게 사람이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 역사학계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시면은 가야 연대표를 바꿨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왼쪽에는 수로왕 즉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바뀐 거 작년 11월인가 바뀐 건 뭐냐면 가야 성립 이렇게 돼 있어요. 수로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김수랑의 결혼도 있고 근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문헌도 있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어떤 근원이 있고 거기 보면 구세손까지 있었다라고 하고 그 구세손에게서 김유신까지 가는 증조부가 된다라고 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세손인 10대 임금인 구영왕의 무덤도 있고 김수랑의 무덤도 있고 허황후의 무덤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해김씨 족보뿐만 아니라 유물이 있어도 유적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강단의 역사학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가야 1세기의 근거 창원 다호리 유적입니다. 창원의 유적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다호리 유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 보면은 붓이 5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벌써 붓, 글씨, 인문학의 시초 이런 것들이 전부 다호리 유적으로 얘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때 서해가 들어오고 한나라 때 문물이 한나라의 그 한사군, 한나라의 식민지 한사군 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뭐 칠기를 칠하는 붓으로만 썼고 뭐 글씨를 쓰는 건 아니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붓과 손칼 이걸 붓으로 쓴 걸 갖다 지우는 지우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붓이에요. 우리 어떤 서해사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칠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세형 동검 칠을 이렇게 칠한 동검과 검집 이것도 최초거든요. 이런 어떻게 굉장히 다호리 유적은 이렇게 박물관을 따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대한 유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가야의 1세기 AD 42년의 건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삼한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면 다호리 유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창원 여기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생활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야의 건국 시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원시 공식 블로그에도 보면 가야 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상국기도 빼고 그다음에 변한이라는 것도 빼고 가야 초기에 그 유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를 지금 1700년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사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구냐면 타카시 토오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사학계를 1950년대 평했어요. 자기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다. 일제시 조선 연구와 지금의 한국에서의 연구는 단층이 없다. 서로가 어긋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줬던 그 역사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국제학술문화제 때 성삼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일본인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일본을 탓하기 이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그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동북공정 얘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보다 좀 길게 준비한 것 같은데 뒤로 가서요.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진짜 많이 준비했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민족사학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2007년에 국사교과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건국을 건국하였다라고 했는데 건국하였다고 한다 남 얘기하듯이 하던 그 문장 하나를 2007년에 바꿨습니다. 200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시를 개설을 했어요. 이것도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입니다. 학자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한사군으로 도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지금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보다 더 많은 그런 책들이 나오면서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대한사랑과 함께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의 9,000년 역사를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사랑 이번에 나온 특별호가 있습니다. 이 특별호를 통해서 사실 여기에 통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또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느 정도의 어떤 각성이 좀 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같이 행동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